네, 47대 대선 결과 미국은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를 약속했는데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중으로는 미국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게 될지 모든 나라가 미국의 관계 사이에서 예민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패를 들고 새로운 미국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사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책임교수님, 그리고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이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세 분 트위터 하십니까? 요즘 X라고 하죠. 트위터 하십니까? 안 합니다. 요즘 안 합니다. 어카운트만 갖고 있고 가끔 들어갑니다.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트럼프가 어떤 트위터를 날리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거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먼저 김한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어떤 일관된 발언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즉흥적인 느낌도 많이 주고 일기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2017년부터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관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 3.8%가 안 된 관세율을 21%까지 올렸는데 이 관세율이 바이든 정부 때까지 계속됐거든요. 예. 즉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지만 트럼프가 4년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 제도 이런 것들은 그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다 석권한다면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석권한다면 법제적인 것, 제도적인 것까지도 조금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년 후에 2019년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이 바뀌더라도 뭔가 트럼프의 4년이 강렬한 무슨 정책이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가 프레임이 변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업 질서라든지 이러한 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자유주의 뭐 혹은 블록화 이런 쪽으로 조금 이념적인 갈등과 경제의 조금 혼합 뭐 이런 그 애매한 분위기인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4년 트럼프의 이기 때 조금 더 강화된다면 예. 이게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노멀이 돼가지고 노멀이 된 거죠. 그게 예.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윤지호 대표님께서는 지난 8년 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네. 때와 그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떠오른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나이 든 것 같은데 일단 당시에는 트럼프가 될 줄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되자마자 금리가 치솟았었고 결국 지나가서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는 미국에 공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 하지만 이제는 좀 아까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돌아왔지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미국에 우리가 공장들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그리 우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바이든 때도 결국 리쇼어링이라는 정책으로서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뭔가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였어요. 좀 다른 게 있다면 바이든은 뭔가 혜택을 줘가지고 데려오려고 했죠. IRA라든가 반도체 치수법이라든가. 예.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 관세 내기 싫으면 와. 이런 거죠. 주먹으로 한다. 주먹으로 하는 거죠.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대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뭐 법인세를 갖다가 21%에서 15% 6%포인트 낮추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참 재밌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미국 내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인을 고용해야 되고 아웃소싱을 금지해야 되고 예. 그러면 거인세 인하해 준다는 거죠. 결국 크게 보면은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 미국 우선주의는 변한 게 없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2016년보다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큰 변화를 좀 두려워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 한번 맞아봤으니까 네. 좀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레드 웨이브라 그러죠. 네. 그 미국 공화당이 그 상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뭐 트럼프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격이 될 텐데 정상민 교수님, 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뭐 일기 때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할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내놓을까요? 지금 세 가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탑3 정책이 이민자 정책, 국경을 다시 세우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넘버 원이고 두 번째가 관세 부과하겠다. 예. 그다음 감세 정책 계속 뭐 더 강화시키겠다. 이제 네 번째 게 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뭐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사실 트럼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감세 관세 정책은 임기 시작이 1월 20일이니까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보관이 나올 거예요. 체계적인 어떻게 그럼 시스템을 타임테이블도 만들고 어느 정도로 할지 갈지가 나올 테고 이민자 정책 정도는 즉시에 일기 때 했던 거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용소 세우고 건설하는 거 즉각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추방하는 거, 예. 또 뭐 마약이나 뭐 일매나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대기하고 있던 거 일기 때 해왔던 거를 다시 그냥 리즘 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저 사실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예. 일주일 전에 대선 그러니까 한 3, 4일 전까지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거기 분위기가 그 제가 참석했던 현장에서 무슨 모의 투표를 했는데 예. 70대 30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자들이 자기 의견이 아니라 예상을 한 건가요? 예측한 거죠. 예. 이번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가. 참석자들이 근데 상당히 좀 독특한 그룹이었어요. 미국 연기금에서 운용하는 종사자들과 뭐 글로벌 운용사 또 뭐 거기 종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월가하고 가까운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7대 3으로 나오고 나서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나온 이유가 자기는 예측을 했다고 하면서 마가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미국 사람들은 마가로 이해하는데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 미국을 제외한 사람들은 Make World Great Again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미국 이외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대에 섞인 글로벌 리더로서 예를 들어서 빅브라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기 예.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트럼프 도덕성 뭐 등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그 10개 주 블루 스테이트 빼고 나머지 40개 주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라고 하죠. 예. 그 트럼프 이쪽하고 블루 스테이트하고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시 국가 대 그냥 보통 국가. 예. 이 보통 국가가 훨씬 표는 많아요. 표는 많은데 이쪽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소위 그 100명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라 그렇죠. 네. 그분들이 예측한 거는 상당히 이 결과하고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우리가 그냥 이 언론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변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국 국민들, 미국이 강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적 관세 10%. 이게 미국이 강해지려면 사실 이렇게 관세를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강해지는 건 거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강해지는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한테는 아주 그 광범위한 피해가 올지 이렇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피해 업종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 이렇게 꼽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도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떠오르는 거는 환경과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업체겠죠. 그쪽 보조금 없애겠다는 거니까 지금 일정 그쪽에 가장 크게 피해가 오고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다들 단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만큼 물건을 팔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요. 사실 더 큰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입니다. 예. 알다시피 중국에 대한 전략이 바이든 시절에는 디리스킹 정도였어요. 결국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뭐 특정 부분에 좀 위험을 줄이는 정도? 그냥 아예 디커플링입니다.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알다시피 중국의 비중이 매우 낮아졌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한 뒤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래야 우리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구조인데 사실 관세가 강화되고 특히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크게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수출 경기에는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도 예. 두려움입니다. 알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우회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와 멕시코거든요. 그렇죠. 예. 멕시코 공장들에 대해서 거기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상방 리스크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트럼프는 강한 정책을 낼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피하고 싶으면 그냥 미국에 와서 와서 지어라. 공장 지어서 고용해. 그러면 법인세도 낮춰줄 거고 너희들 피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 그쪽에 투자 계획이 일정히 잡혀 있는 기업들은 처음엔 좀 겁이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예. 봅니다. 하지만 진출해 있지 않은 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도 폭스바겐 같은 곳은 중국 위주로 갔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매우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나와 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웠던 건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트럼프 당선 뒤에 갑자기 조선업 쪽이 막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첫날 트럼프가 전화가 왔었어요. 너희들 군함 좀 만들어주고 배 좀 만들어. 거래를 시도한 거죠. 그러면 다른 말 무슨 거래를 시도했을까? 저는 트럼프는 지속해서 미국 배를 사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기름을 사줘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거꾸로 이런 생각도 예. 했어요. 트럼프가 너희 배 잘 만들지 예. 우리나라 와서 조선소 운영을 해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조선소는 설비여서요. 네. 하려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 조선 도크 만들려면 그 위치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물론 사회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계속 반복했던 게 결국 수압 파쇄법을 허용하겠다. 너희들 셰일가스 석유 허용해주겠다. 알다시피 미국의 최대 수출 상품은 놀랍게도 원유랑 가스입니다. 예, 셰일가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도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현지에 지어야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좀 장기 전략이 가능한 기업들에 좀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뭐 좀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많은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점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한진 박사님, 이게 좀 불리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불리한 게 더 많지만 일단 우리 대미 흑자가 거의 400억 불인데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 다 적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윤지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금 자기네 땅에다 이제 공장을 짓기 이 압력이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뭐 지금 명칭만 달랐지 사실 뭐 IRA법이라든지 반도체 그러니까 과학법이라든지 미국 와서 지으라는 얘기였죠. 그런 그렇죠. 건데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한 마가가 되는 거죠.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트럼프는 이번이 이제 4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집권 초반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거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변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중국을 미국이 배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뭔가 조립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공급망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 전기차가 이제 2차 전지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부품, 소재, 장비 쪽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확대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중국을 계속 때리면서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기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중국이 세계 GDP의 17% 이상이고 우리 최대 수출 네, 상대국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만 해도 반도체 장비만 해도 거의 한 대중국 수출이 한 4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미국에 이해를 시키느냐,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중국이란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훈 교수님, 네. 중국 플러스 원이란 전략,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중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인구에서는 중국을 앞선 지 오래됐고요. 14억 인구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벌써 삼성전자나 SK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진출을 해놓은 상태고, 인도 시장에서 그 핸드폰 점유율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1위입니다. 지금 예. 뭐 아이폰이니 뭐니 다 제치고, 성장률 면에서도 보면은 유일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7% 이상, 2023년도 GDP 성장률이 7.4%인가 5%로 나왔어요. 중국이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올라가고 2030년까지 그 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국민연금 NPS가 뭄바이에 지금 사무실 낼 계획을, 네 번째 사무실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KIC 한국투자공사는 내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그 큰 손들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뭄바이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중국 플러스 원이 아니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오히려 인도 플러스 중국을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인도는 경쟁력 측면에서 강한 게 글로벌 경쟁력 영어권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 인도의 인력이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영어권 교육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이쪽 시장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나 많은 그 운용사나 이 금융업계, 특히 금융업계에서 리서치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싼 임금, 예. 영어를 잘하는 아주 전문화된 그런 그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도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또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호주를 또 꼽고 호주. 싶습니다. 예.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주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한 5, 6년 전까지의 호주와 지금 그 이후의 호주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그동안은 그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내수 위주, 예. 투자도 그 도메스틱 그 인베스트먼트 컨섬션 위주로 하고, 국내 인프라 위주로 하고, 뭐 맥쿼리가 호주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그 내수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 3, 4년 전부터 기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자. 예.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투자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굉장히 활력화해서 양쪽 다. 호주 총리 산하에 직속으로 해외 투자 위원회를 막 설립을 하고요. 전직 칼라일 회장했던 분이 거기 위원회, 지금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호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하고 손잡고 해외 개발 뭐 등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호주도 한번 봐야 되죠. 예, 인도와 호주, 우리의 대안으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중국이 그동안 뭐 이 미중 갈등에도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데 중국의 반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반대로 뭐 미국 상품에 중국 수입 관세를 비슷하게 올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 정도로 지금 비슷하게 맞춰져 있죠. 그런데 중국이 반격을 하려면 뭐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 과도한 지방 정부 부채, 또 지금 진행되는 과도한 이제 집 재고, 주택 재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업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러한 부채를 국가 중앙정부의 부채로 이제 전환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정책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미국의 정책에 따른 트럼프 노믹스에 따른 중국의 수요 위축에 대해서 또 부양책을 플러스 예. 알파로 또 그렇겠죠.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고죠. 그래서 반격의 수위가 상당히 저는 이번에 크지는 않을 거다. 실질적인 뭐 말로는 뭐 많은 반격을 하겠지만 총알이 있어야 반격을 하는데 그 총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중국이 좀 곤혹스러운, 그러니까 곤혹스럽다는 얘기는 중국이 조금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정책 조금 경제 구조를 좀 가볍게 만드는 예. 그러한 과정에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는데 플러스 대외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한 4% 초반의 성장률로 조금 완전히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중국이 아주 기세등등했죠.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중국이 확실히 좀 뭐라 그러죠? 힘들어졌다 그럴까요? 그리고 뭐 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모셨던 중국 전문가 두 분은 양에서 질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세계 각국 증시 다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 증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어떤 정책 윤곽 드러날 때까지는 좀 우리 증시 박스권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도 박스권이었고 이후에도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충분히 고민을 해왔고요. 하나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가 결국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해가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반도체 치수법, 결국 예. 보조금을 못 받을 것이니까 반도체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거는 미국이 결국 한국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 예. 거고 더 놀라운 건 2001기 때와는 다르게 반도체도 공장이 있고 또 자동차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 한국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 도로도 만들고 교량도 철도도 만들겠지만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전력 인프라, 전선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최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예. 뭐 개인용 소위 변압 장비 시장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특정 사업이 좋다 나쁘다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미국의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에 적응되는 소위 산업이 있냐 없냐에 이해실이 따지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2010년과 같은 혼란기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이제 그 트럼프가 1월에 막상 출범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매크로한 변화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예. 느낌도 있습니다. 결국 뭐 이게 이 모든 게 되려면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뭐 금리 사실 올리는 정책이 돼버렸죠. 그렇죠. 결국 뭐 어떤 고금리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정책으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거고 당장 1월만 되더라도 이제 재정 적자 이슈가 커질 수도 있고 이러한 주위 환경 요인들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업만 봐서 접근할 수는 없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전부 다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4년이 내년 1월에 마무리되고 트럼프의 또 2기 4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거 회수를 한다고 표현하면 좀 뭐 할 것 같고 정말 바이든 믿고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 변화가 그 기업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현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죠. 예. 바이든 지난 4년 동안 뭐 거기 IRA 특히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그 혜택을 믿고 공장도 짓고 뭐 인력도 많이 투입을 했고 했는데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문패를 옷을 바꿔 입혀가지고 IRA 거기에 투입할 자금 그 지원 그 정책 자금을 다른 데로 빼겠다. 뭐 국방비 뭐 예. 등등으로 다시 빼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대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액수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더 주목해야 될 거는요.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IRA 폐지 법안, 뭐 지금 말씀하신 칩스 법안, 관세 인상 법안 뭐 등등은 모든 국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중국에는 그거에 뭐 따따블로 더 매기겠다, 지금 예. 먹이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뭐 좀 상대적인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수혜를 얻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미국의 연기금들이 각 주의 연기금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연기금들이 주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정책 방향이 서로 완전히 다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보면 정책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텍사스주가 이 끝에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이 끝에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 텍사스 이렇게 끝에 있는데 그들의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뭐 연장선상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ESG에 관련돼서 ESG 관련된 투자에 관련돼서 한동안은 ESG가 법물 터지듯이 모든 연기금에서 그랬었죠. 위원회 만들고 ESG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그거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아주 강하게 가고 예. 있는데 텍사스는 ESG라는 단어조차 못 꺼냅니다. 예. 그 위원회 자체에서. 그 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 경영으로 바꿔가지고 그 연기금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네들이 투자할 때 바라보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실사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국에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냐. 직접 투자가 아니라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그게 아니라 매니저를 선정하거나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걸려 들어갑니다. 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다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마냥 중국이 따따블로 지금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어렵지 좀 않나. 복합적이네요. 복합적입니다. 예. 지금.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뭐 엔비디아가 마치 황제주처럼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또 덩달아서 또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김한주 박사님,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중장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 5천 불을 앞으로 4만 불, 5만 불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많이 등장해주고 그리고 트럼프 이기 때 각종 여러 가지 압력을 부가가치를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여러 요인들이 물밀듯이 쏟아질 때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점 더 조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나가고 일자리가 그냥 나가버리는 네,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법인세도 해외에서 내고 이러면 이 산업 공동화가 좀 무서운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알게 모르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한미 주가의 디커플링 그런 현상으로 조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타개해야죠. 예. 기업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 극복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것을 서둘고 면밀하게 지금 좀 지금은 국가와 기업이 어느 나라나 완전히 밀착해서 하나가 돼서 예. 지금 대외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그 환경 변화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러한 기조거든요. 국가와 기업이 거의 분리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그런 면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이기 때는 좀 그런 면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극복한다면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 좀 디커플링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존 대통령은 내년 1월 취임식 바톤 터치할 때까지 사실 좀 약간 뭐 레임덕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뭐 이런 존재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 삼성 등과 이 반도체법 합의 마무리를 서두르겠다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대목은 제가 지금 팔로우업이 안 돼 있는데 예.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 그 얘기는 나오지만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지금 뭐 그거 외에도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반도체 치수법에 대한 부정의 핵심은 TSMC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쉽게 되겠는가? 그 어떤 권력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업들이 적응하길 바라지만
그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전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또 특히 이제 누가 뭐래도 그나마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거는 테슬라가 어떻게든 간에 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칩스법 외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봤을 때 뭐 알다시피 테슬라도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되면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이후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결국은 머스크의 테슬라였는데 이유는 결국 규제 완화였어요. 결국 주마다 자율주행 주별로 허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나마 앞으로 이런 소위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에 미국이 동력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칩스법 자체는 어떻게든지 좀 협상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성장 동력, 지금까지 끌어왔던 성장 동력 모멘텀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그래도 긍정의 씨앗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2달 남은 기간 동안 네. 그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를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생각해요. 얘기죠. 예.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거기에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뭐 그냥 뭐 보통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뭐 좀 서두르면 가능할 수도 있어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뭐 맞습니다. 네, 지금 파격을 입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빨리 그럼 이걸 서둘러 가지고 협상을 맺겠다 하는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 쪽이나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거를 시도한다는 거는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 정부가 들었을 텐데 좀 길게 보고 예. 새 정부 들어서는 거를 보고 이쪽 정부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지호 대표님 그 테슬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우리한테 중요한 산업인데 이게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2차 전지의 악재가 되지만은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또 트럼프 당선에 또 아주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가 되고 2차 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도 싸게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힘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중국 기업들이 힘들다는 거죠. 아까 결국 뭐 BYD 같은 것들이 나프타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막힐 거고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할 것 같고요. 뭐 다 이걸 떠나서 트럼프를 떠나서 사실 그 공화당 보수의 싱크탱크가 헤리티지 재단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 프로젝트 2025라고 보면 아예 거기에 세 가지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폐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조적으로 이거는 환경에 대해서는 정책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까 그래도 긍정의 씨앗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크다. 물론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걸 과연 다 엎어버리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력하게 나오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인플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가는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관세 올라가면 다 물가 올라갈 거예요. 예. 줄일 수 있는 거라고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폐지고 화석 연료를 적극해가지고 유가 하락시키는 방법 아닐까요? 뭐 이런 의견도 시장에서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물론 주가가 많이 반영해 왔지만 여전히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주들이 화석연료를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예, 생산해내는 그렇습니다. 주들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유세하는 데 보니까 거기 구호처럼 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아주 이거를 뭐 계속 파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릴이랑 또 단어 하나가 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서 결국 승리하는 바람에 이겼는데 뭐 셰일가스랑 다 셰일석 해결했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이게 좀 미국의 현재 강한 트럼프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정말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인 게 이제 우주 항공 사업에서 또 스페이스X 이거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 사업을 확장한다 그러면 상당한 또 이니셔티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도 수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좀 내피셜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쉽게 손잡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모두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우주 항공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국이 미국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아든 그러한 산업들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산업들을 테슬라라는 조금 상징적인 기업이 조금 나서서 지금 트럼프의 선거를 돕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중국 때리기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이기 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초점을 둔다면 우리나라도 좀 산업 지도에 조금 전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 조선주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옥포 조선소 방문한 사진을 봤어요. 이건 뭐 수혜주로 계속 봐도 될지 궁금하고 또 자동차는 어떨까요? 조지아주에 뭐 엄청나게 공장 세우고 했는데 트럼프 변수는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첫 통화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아, 당신네 기업을 사주겠다. 이게 별로 기존 대통령과 다른 거죠.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거고요. 당연히 군함이 있겠죠. 알다시피 중국의 현재 선박 그 군비는 굉장히 강하게 그 소위 그 군함을 지어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조선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낙후돼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미국은 이번 선거에 이겼는데 뭐 저항력층과 블루칼라의 지지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대표적인 지역들은 다 그러한 소위 미국의 주력 상품인 원유나 가스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수혜가 오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종이 사실 약간 그 피크아웃 조짐이 있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이러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 기간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좀 유지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굉장히 교수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누가 뭐래도 미국에 진출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위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물건을 사라는데 그럼 현대차가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야겠죠. 결국 아까 법인세 인하 조건, 미국 내 생산하면서 미국인 고용을 더 많이 늘리고 아웃소싱을 완전 금지해야겠죠. 그러니까 중국 부품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적응을 한다면 현대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경쟁사인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미국 내 공장을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아주 긍정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기아차 그룹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넘버 2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생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붙일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트럼프를 봐가면서 이번에 성공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큰 꿈을 지금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트럼프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는 막혀 있지만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수 있고 이번에 입각한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 입각까지는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렇기 위해 뭐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정부 효율성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거의 장관급이죠. 입각한 거. 실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자율주행 규제 완화 뭐 등등 스페이스X 관련 규제 완화, 지금 방산 제도 규제 완화, 또 노조 만들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이 일론 머스크하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머리가 비상하다 한 가지. 또 하나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또 하나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 트럼프가 성공하고 두 번 대통령 되는 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꿈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그 행적을 굉장히 우리는 저는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지 테슬라의 성공이라고는 또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또 기업 따로 주주가 따로 있고 기업은 제도가 따로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개인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큰 아주 꿈을 고무될 수밖에 키울 수 있는, 없겠네요. 예. 앞으로 저 일론 머스크 행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김만준 박사님, 이렇게 대선 관련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기타 업종 중에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거 없을까요? 네, 아까 뭐 대표님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시장이 미국에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공공시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뭐 트럼프의 노선과 정책 노선과 관련 없이 우방국임에는 틀림없거든요. 4년간.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혹은 조금 미국과 각을 진 국가들이 배제된 그러한 공공시장 발주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철강, 조선, 그리고 뭐 소재, 기계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랑 관련이 없지만 마땅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AI라든지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혹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선거랑 관계없이 마땅히 발전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미국의 수요가 계속 4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뭐 증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판도라가 이게 좀 바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다음 날 미국 FOMC는 이제 금리를 또 25bp 인하를 했습니다. 뭐 파월은 뭐 정치권에 그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도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연준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는 겨우 잡아놨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대로 가면 뭐 인플레가 다시 또 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연준의 다음 고민은 어떤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FOMC 되게 특이했죠. 예. 결국 파월한테 당신 트럼프가 관두라고 해도 관둘 거냐 이게 물어보는 게 상당히 웃긴 이례적이죠, 상황이었죠. 아주.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불안해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부활한 것이냐. 네, 장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파월은 시장을 안정시켰고요. 그래서 사실 장기물 금리가 상당히 올라오면 불안하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금리 올라왔을 때 좀 주춤했었는데 그렇죠. 파월은 금리 올라오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결국 성장 때문이다. 긍정적 해석을 했고 시장은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 고민은 1월 20일입니다. 그때 지나면 아마 트럼프가 그때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관세도 인상하고 뭐 조치를 취하겠죠. 이제 액션을 취하고 난 뒤에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요. 결국 채권 발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했던 결국 그 약달러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 기조를 갖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의 스토리 이야기 수준이지만 더 강력하게 제2의 프라자 합의하는 거 아니냐, 뭐 예.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현재 트럼프의 정책과 이건 배치돼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불안한 게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거는 파월의 해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힘을 뺄 수는 있겠지만 힘을 빼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둘이 충돌이 나올 것이고 충돌이 약간 우리 매크로한 환경을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사실 그 미국의 페드하고 그 미국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우리 과거 우리 정부나 한은의 관계하고 좀 차이가 많았죠. 이 미국 행정부와 연준의 관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독립된 관계죠. 그렇죠.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번 파월 의장을 선임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2018년. 예. 본인은 한번 나갔다 왔고 징검다리로 당선이 됐고 파월은 쭉 8년째 시행을 해가지고 8년째가 아니라 2년 남았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연임을 해가지고 했는데 강등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대통령한테는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19개 기관이 있는데 이 SEC와 페드를 포함해서 거기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행정부 기관이에요. 재무부 소속이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출된, 그러니까 임명된 의장이나 거기 그 체어맨, 그 대표들은 임기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선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나도 안다.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의견을 대통령으로서 표출할 수는 있지 않냐. 이거를 너희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뭐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행정부에서 계속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옐런 재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경제 참모들이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참모들은 자기가 다 칼자루를 쥐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지금 남겨놓고 그래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의사를 표현할 거야. 그거를 행동으로 보일 거야. 그래가지고 옐런 장관은 이번에 물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장관을 했던 문우신 장관과 잭 루라는 장관이 두 분의 장관이 지금 요새 뭐 머리를 맞대고 차기를 뭐 물망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옐런하고는 관계가 워낙 안 좋았고 하기 때문에 옐런을 제일 먼저 일찌감치 배제하고 이제 알턴리가 빠졌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에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환율이 이제 1,380원대, 1,400원까지 넘어갔다 조금 내려왔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관세율 정책이 좀 예정대로 시행되면 뭐 약간 뭐 비율이 조절될 수는 있고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방향성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쪽, 특히 보편 관세 10%를 무차별적으로 때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이거는 주변국들의 달러 부족 현상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수요 진작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거든요. 나쁜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1.8%, 2%를 뛰어넘는 3분기 2.8% 연율로 그런 상황에서 관세율을 인상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이민자를 퇴출하고 전부 뭐 그 에너지 가격 낮추는 정책 빼고는 거의 90%가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트럼프노믹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가 뭐 통화를 많이 풀었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게 풀었는데 특히 팬데믹 이후에 2020년, 21년 두 해에 푼 통화량이 총 통화량이 2008년 금융위기에 풀린 통화량의 40%에 해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상태고 미국의 수요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조금 밀도 있는 트럼프 일기 정책이 2025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이거는 뭐 무조건 달러 강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달러 강세가 약간 그 희석되면서 조금 약세로 반전되면서 뭔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2025년 상반기는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뭐 달러도 강하고 증시도 강한 상태고 또 금리는 또 올라가고 이런 상태, 이 미국의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국이 제가 지난 한 4, 5년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 팬데믹 시절을 겪으면서 선진국 사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리더 국가로 완전히 자리를 확립한 것 같습니다. 좀 동떨어져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됐어도 달러는 앞으로 오히려 상방 압력이 있지 하방 압력은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솔직히 달러의 가치는 달러 인덱스라는 가치는 미국 경제의 그 얼마나 견고한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1,400원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1,400원 전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 최소한 1년 허니문 기간에는 트럼프의 허니문 기간에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참 미국이란 나라 복 받은 나라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산타랠리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연말까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은 힘을 받은 거죠. 그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누가 되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사실 정책의 어떤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뭐 모든 뭐 상하원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된다면 또 대법원까지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반영된다.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내년 1분기가 되면 어떤 이러한
주가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것이고 예. 동시에 소위 연초에 소위 재정 절차 축소 이슈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부담을 끌 수 있습니다. 그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게 미국의 재정에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 이슈가 내년 초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연말 연초 맞이하는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조금 소음이 많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10년으로 놓고 보면 어떤 자산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안정된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단기 변동성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단기 변동성에 휘말리면 이 장기 변동성은 낮은 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2025년 상반기, 연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안정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복잡한 우리 시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일기를 겪어본 결과 우리는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면모를 많이 봤죠. 사업가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까지 총력을 다해서 협력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전쟁권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